네,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 자리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기준금리가 이렇게나 오르다 보니 당연히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정부가 125조 원을 넘게 투입해서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지원에 이제 나서기로 했는데요. 빚 대부분을 탕감해주는 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놓고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부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좀 짚어보고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대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교수님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교수님, 이 정부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건가요? 예, 그 정부는 윤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125조 원 규모의 그 금융부문 민생안전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최대 68조 3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4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이 중에 그 채무조정에 최대 3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코로나19로 이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고 7%가 넘는 고금리 그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8조 7천억 원을 투입해서 6%대 밑에 그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기업에 대한 혜택만 있다 이런 좀 비난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급하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금융도 발표가 됐잖아요. 예, 청년 저소득층 등 그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총 25조 3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서민 부채 조정을 위해서는 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저리의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사업에 이제 25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안심전환대출 사업은 주택가격 4억 원,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한 주택 저소득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 시점의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3%포인트를 인하해주고 저소득층 청년층에게는 0.4%포인트 인하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 미취업 청년 대상 햇살론 뉴스 공급이 이게 1,000억 원을 이제 확대한 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예. 최저 신용자, 그러니까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례 보증은 2,000억 원 규모로 10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대책이 발표되고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에서 그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정부가 이번 발표한 그 금융부문 민생안전 프로그램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제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대책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는 정책이나 그 청년층을 상대로 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이건 역차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그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두고 이제 뒷말이 많은데요. 청년층의 채무가 최근 그 비투 이걸로 이제 촉발됐다는 인식이 많은데 본인들이 투자해서 생긴 빚이라 이거죠. 그렇죠. 네. 이런 손실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준다는 점이 반감을 사고 있는 거고요. 금융위는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전의 신청 자격이 미달되더라도 감면 혜택을 주고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그 1년간 한시적 그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그 저신용 청년은 채무 과중 정도에 따라서 이자를 30 내지 이제 50% 감면받을 수 있는데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도 포함될 수 있어서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빚을 감면해주는 지원책을 두고도 또 논란이 있다고요? 예, 소위 그 새 출발 기금을 조성해서 부실화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이제 매입하거나 정부가 그리고 원금을 감면해주고 장기 분할 상환을 하도록 전환해주기 위해서 3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데요. 취약계층에게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런 반응이 있지만. 원금을 탕감하는 거는 이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소리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감면해 주는 거는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돈을 잘 갚은 사람한테는 역차별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좀 내용을 볼까요? 구체적으로 청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겁니까? 예, 지금 발표한 바에 의하면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서 이자를 30 내지 50% 감면해주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까지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 금리가 이미 연 5%대 진입한 마당에 단순히 그 젊다는 이유만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도 되느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식, 코인 등의 그 영끌 비투하다가 이제 실패한 사람들까지 정부가 나서서 채무를 감면해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런 네.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대출받아 집을 마련한 그 영끌족도 그 대책이 있는데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4%대의 그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2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데요. 네. 일반형의 경우 주택가격만 9억 원 이하면은 소득에 상관없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자칫 이 정책은 고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빚을 네. 탕감해 주려는 정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는 대출 금리가 높아져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 이런 명분이지만은 실제 이유는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이제 30% 초반으로 떨어지고 부정적 평가가 60% 중반을 넘어서자 이제 지지율 반등을 위한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립니다. 네. 임기 초기에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네, 어떤 대책과 함께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과거에도 유사한 정책이 나왔던 적이 있나요? 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1997년 그 외환위기 시절에 예. 부실 채권 정의 기금을 조성한 적이 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신용회복기금과 연합자산 관리를 통해서 채무 조정을 할 때에도 그 부실 그 차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부실 채권 정의 기금을 조성한 거는 IMF 경제 위기라는 이건 뭐 개인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네. 너무도 특수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특수한 예.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용회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이제 캠코라고 그러죠. 예. 여기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연체 채권을 채무 조정해주고 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전환해주거나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복지 지원을 위한 종합 신용 회복 지원 기관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지금은 이제 국민행복기금으로 정착한 제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지원 프로그램 모두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너무 맞지 않는 정책을 좀 현실에 맞게 바꾼 그렇죠. 정책이기도 했는데 금리 인상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거기에 방어가 되지 않는 취약계층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을 좀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은 보호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이자 부담이 상당히 늘어났죠. 네. 그리고 시중은행의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12년 만에 6%가 넘어갔고 연말에는 8%까지 넘어갈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거의 있고요. 3배 넘게 그렇죠.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6차례 그 기준금리를 1.75%로 올렸으니까 지난 1년간 늘어난 이자만 해도 23조 원이고요. 1인당으로 따져보면 연간 이자 부담이 114만 원이 늘어난 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가계 그 압박을 가져온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가계대출 금리가 7%로 오를 경우에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차주가 19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90%를 빚 갚는 데 쓰는 차주도 120만 명에 달한다고 그 정도의 하니까 상황이군요. 그렇죠. 이들은 그 원리금 내고 나면은 최저 생계비도 안 남는 거거든요. 그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금융 지원을 통해서 이자율이 낮은 대출 상품으로 전환시켜 준다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까지는 그건 참 찬성할 예. 만한 대책이라고 보는데 이자나 빚을 탕감시켜 주는 거는 이건 절약해 가면서 성실하게 원금 이자 상환해온 그 사람들한테는 역차별하는 꼴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현 정부가 표방하는 그 공정성에도 위반하는 처사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덕적 해이다, 역차별이다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네. 이런 논란이 없으면서도 취약계층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묘안이 있을까요? 예, 뭐 하도 이게 이제 말이 많으니까 어제 이제 뭐 금융원장이 약간의 이제 뒤로 물러난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정부는 그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지 이걸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영끌 비투족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고요. 네. 빚은 그 본인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정책을 시행할 때 신중을 좀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 정부가 이런 식으로 직접 나서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착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그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을 엄격하게 선별해서 그 금융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있는 방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른경제 오늘도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